1980년대 말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빨간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장례식장의 적막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마을 어귀에서는 여전히 경운기 소리가 덜컹거리며 들려왔고 할머니들이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새마을 운동세대 출신인 박중식 사장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로 지역 중견기업을 일군 인물의 장례식이었죠. 마을에서는 제법 알려진 사업가였어요. 장례식장 한편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장남 태식이 서 있었어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 태식은 평생을 회사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큰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살아왔어요. 조문객들이 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어머니 김순덕은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온 순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순덕의 손을 잡고 위로했죠.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는 막내 아들 준호가 혼자 서 있었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준호의 모습은 형 태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작은 사업에 실패한 후 막노동과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온 준호는 어깨가 움츠러든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태식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실한 장남, 가족을 책임진 아들이라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서울 회사에서 대리까지 됐다는 이야기,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는 칭송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사람들은 늘 형만 바라보는 걸까요? 장례식장 밖으로는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안동의 중견기업 대형산업 직원들도 조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대형산업은 이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제조업체였어요. 직원 수는 200여 명 정도였지만 지역 경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였죠. 마을 할머니들은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박중식 사장의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의 이야기까지 화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언제나 태식이 주인공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장남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할머니들은 준호에 대해서도 수군댔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버지 속만 썩인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IMF 때 사업 망한 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느냐며 이해하면서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는 바람을 표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형 태식만 칭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형, 성실한 형, 믿음직한 형이라며 늘 태식을 자랑스러워했죠. 반면 준호는 항상 부족한 아들, 걱정거리인 아들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조문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장례식장은 더욱 적막했어요. 태식은 여전히 의연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고 순덕은 묵묵히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어요. 마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려 해도 좋은 기억보다는 꾸지람과 실망의 기억들만 떠올랐죠. 그럼에도 준호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비록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준호에게 큰 존재였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해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태식은 밤새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새마을 운동을 함께했던 동년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박중식의 열정을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중식이가 우리 마을 발전에 얼마나 애썼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 시절 함께 마을길을 닦고 지붕을 개량하며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가을 햇살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있던 차에 장례식장 입구로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어요. 금태 안경을 쓴 그 남성의 표정은 진지했고 걸음걸이에서도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간 달라졌어요. 태식이 먼저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족의 대표로서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대구의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일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순덕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고 태식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평소 그런 것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물었어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작년 가을 박중식 사장이 직접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작성했다고 설명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박중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인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었죠. 태식은 내심 안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신이 가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책임져온 장남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친척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태식에게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의 봉인을 뜯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준호의 심장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긴장됐습니다. 유언장을 펼친 변호사는 잠시 내용을 확인한 후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박중식의 뜻에 따라 대형 산업 지분 전체와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막내 아들 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순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죠. 준호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소외받고 살았던 자신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IMF 때 집안에 피해를 준 게 누구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표했어요. 사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며 망나니 준호한테 왜 주느냐고 수군댔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의 내용을 읽었어요. 박중식은 유언장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유도 간략히 적어두었습니다. 준호가 비록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순덕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유언장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어요. 공증 절차도 완벽했고 박중식 사장의 정신 상태도 명료했을 때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태식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켜온 자신보다 실패만 거듭한 동생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태식의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림자에서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과 충격이 감돌았어요. 박중식의 마지막 선물은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층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낙동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상속 관련 서류부터 회사 지분 이전 서류까지 수십 장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많은 서류들을 바라보며 현실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박중식이 남긴 재산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대형 산업의 지분 80%를 비롯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평생 대리운전과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준호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정말 믿어지는지 물었어요. 준호는 아직도 꿈 같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걸 물려받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속 절차를 마친 후 준호는 대형 산업 본사를 처음 찾았어요. 안동공단 지역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새겨진 대형 산업이라는 간판을 보며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어요. 며칠 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장도 제대로 입지 못한 준호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저분이 새 사장님인지 사업 경험도 없으신데 괜찮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사장실로 향하는 동안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박중식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응접 세트,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간부회의가 소집됐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 또래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준호를 보는 시선에서 의구심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박중식과 함께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사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상무가 먼저 회사 운영 경험이 있는지 물었어요. 냉정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경험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간부가 이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는지 물었어요. 준호는 제조업이라는 것 정도만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장이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는 의견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고 열심히 배워서 회사를 잘 이끌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새로운 사장의 솔직함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주요 부서장들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생산부장, 영업부장, 총무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도 간부들만큼이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부서장들은 각자의 부서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수주 잔량이 12억 정도 되고 월 매출은 3억에서 4억 사이라는 설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 등 복잡한 수치와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간혹 질문을 하면 간부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됐죠.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낸 시간은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200여 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안동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자신이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중식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정말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과 직원들의 의구심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앉는 마을 평상에서는 연일 박중식 사장의 유언장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왜 하필 성실한 큰아들을 두고 사고뭉치 막내에게 재산을 물려줬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을 전체를 휩쓸었죠. 할머니들은 이상하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식이 같은 아들을 두고 왜 준호한테 줬을까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래도 박 사장이 노년에 정신이 좀 흐렸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태식을 두고 IMF 때 사고만 쳐온 준호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태식은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인사하던 이웃들마저 어색한 눈빛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의 시선이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서울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태식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해도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려웠죠.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많이 속상하시겠다며 위로했지만 태식은 그런 관심조차 괴로웠습니다. 준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 갔어요.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보면서 수군댔어요. 저 사람이 정말 박 사장 아들 맞는지 전혀 아버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형을 배신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할머니들은 준호를 보면 혀를 찼습니다. 분명히 아버지한테 뭔가 꼬드겼을 거라는 추측들이 나돌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형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다고 한탄했어요. 아버지가 치매였을 때 꼬드겨서 유언장을 쓰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지나가면 제가 바로 그 막내 아들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소문들이 태식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준호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태식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 순덕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두 아들 모두 자신의 피와 살이었는데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들들마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식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평생을 바쳐 가족을 책임져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준호에 대한 원망이 커졌죠.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평생 가족 위에서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분통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태식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형이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준호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물었지만 태식은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태식은 준호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며 소리쳤어요. 평생 어머니 속만 썩인 놈이라고 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어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신은 늘 버려져야 했는지 물었어요. 태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들답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사고만 치고 말썽만 피우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태식은 준호에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추궁했어요. 형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돌린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술에 취한 태식은 믿지 않았어요. 두 형제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말릴 정도였어요. 그때 어머니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두 아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순덕은 두 아들을 말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냐며 한탄했어요. 순덕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정신이 흐려져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순덕이 그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준호에게만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순덕의 말에 태식과 준호는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상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자신의 작은 적금을 모두 꺼내서 아버지를 도와줬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이 비록 1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큰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아버지를 도와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순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준호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실패할 때마다 더 안타까워했다고 했어요. 성공한 태식보다 실패한 준호가 더 걱정됐던 것이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곤 했다며 순덕이 덧붙였어요. 태식이는 이미 충분히 강하지만 준호는 아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준호도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태식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준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물가물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순덕은 두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형제답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마당에 형제가 원수가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했어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두 형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형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태식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승산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은 또 한 번 술렁였어요. 형제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박중식 사장의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안타까워했어요. 평화롭던 마을에 불화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습니다. 태식이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안동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형제 간 상속 분쟁이
경상북도 전체의 뉴스가 된 것이었죠. 기자들은 이를 형제의 유산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들은 성실한 장남대 방탕한 막내, 누가 진짜 후계자인가 하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IMF 세대의 가족 갈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KBS 대구방송국, MBC 안동방송국에서는 연일 박중식 사장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송에서는 태식을 가족을 책임진 모범적인 아들로, 준호를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피해만 준 문제아로 그렸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사회상과 함께 이 가족의 이야기를 조명했어요. 당시 많은 가정이 무너졌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형제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는 온갖 추측과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부분은 태식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냐는 댓글, 요즘 세상에 효자가 손해보는구나 하는 탄식, 막내는 양심이 있으면 형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어요. 반면 준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형과 다투는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준호가 아버지의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추측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이런 여론의 문매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신문을 보면 자신에 대한 비난 기사가 나오고 라디오를 켜면 자신을 비판하는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마을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준호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이웃들조차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지나가면 제가 바로 그 막내 아들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마을 상점에 가면 주인이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보였죠. 물건을 사려고 해도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준호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아이고, 형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네 하며 한탄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예 대놓고 욕심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마저 준호를 피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어색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어떤 친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어요. 대형 산업에서도 상황은 혼란스러웠어요. 직원들은 누가 진짜 후계자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준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망설였어요. 중요한 보고도 건성으로 하고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준호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납기일 문제로 급히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고받으면 준호는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런 준호의 우유부단함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전 박중식 사장 같으면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을 텐데 하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준호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있던 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더욱 불신하게 됐어요.
중요한 안건들은 준호에게 보고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회사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 가도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집에 와도 라디오나 신문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길에서 옛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그 친구는 준호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돌아봤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안녕이라며 인사를 받고는 바빠서 먼저 간다며 급히 자리를 떴어요. 준호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준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소주를 사서 혼자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태식 측에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유 원장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식 사장의 정신 상태, 유 원장 작성 과정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됐어요. 변호사는 이 소송이 정말 오래 갈 것 같다며 각오하라고 했어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법정 공방을 연일 상세히 보도했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때마다 준호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았어요. 기자들은 준호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준호는 모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원룸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형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죠. 변호사는 성급한 결정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간단히 짐을 쌌어요. 대형 산업 사장실도 화려했던 꿈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 모든 소란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숨어서 지내고 싶었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준호를 어머니 순덕이 맞았어요. 순덕은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빛도 생기를 잃어 있었어요. 순덕은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하며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줬어요.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며 자책했습니다. 순덕도 이 상황이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태식의 마음도 이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가 받는 고통도 안타까웠습니다. 순덕은 차라리 재산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왜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며 한탄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수군댔어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라도 형에게 사과하고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태식은 준호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과 억울함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무시당했다는 서운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기로 했어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설령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고향집 다락방에는 박중식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떡도 차마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였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발걸음마다 삐걱거렸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낡은 책상, 의자, 그리고 구석에 쌓여 있는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회사 관련 서류들,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표창장, 지역 상공인 대회 감사패 등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써온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과 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새 기계 설치했다는 이야기, 순덕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약 사다 줘야겠다는 소소한 일장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들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또 사업에 실패했다는 내용,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적혀 있었어요. 태식이는 항상 성공만 하니까 실패의 쓴맛을 모른다. 준호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걱정과 실망의 내용들이 많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비록 일은 잘 안 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다. 오늘도 순덕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간병을 해줬다. 태식이는 서울에서 바빠서 오지 못했는데 준호가 묵묵히 어머니를 돌봤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식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 효율성만 따지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 반면 준호는 비록 서툴지만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며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태식만 칭찬하고 자신은 야단치기만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장점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읽어보니 아버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일기 곳곳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태식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준호의 인간성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1990년대 들어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관찰도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시절처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준호의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일기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고 여러 번 실패했었다고 썼어요. 새마을 운동 때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배워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실패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태식이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자신의 진짜 힘을 찾지 못했다. 만약 준호가 자신의 장점을 깨달을 수 있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꾸지람만 들었지만 아버지는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와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 태식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준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다는 결정, 이것이 두 아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태식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태식이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회사에서도 성공했고 가족들도 인정한다. 반면 준호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준호의 마음을 울렸어요. 기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야 한다. 준호가 비록 경영 경험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IMF를 겪으며 서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바탕이다. 아버지는 일기에서 두 아들에 대한 바람도 적어놨어요. 태식이와 준호가 서로 다투지 않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식이의 능력과 준호의 따뜻함이 만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형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결정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호가 분명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태식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준호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어머니 순덕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밥 먹어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순덕도 남편의 진심 어린 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얼마나 두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고민하셨구나 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했어요. 그때 이런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거구나 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이 부담스럽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다시 안동으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해졌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답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확고한 눈빛을 보며 안도했어요. 드디어 준호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 박중식이 바라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한 지 3일 후 준호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다시 안동으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순덕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 길을 찾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동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 중 일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믿음을 이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사명처럼 느껴졌죠. 대형 산업에 도착한 준호를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부터 표정까지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사장님이 돌아오셨다며 수군거리는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곧바로 간부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간부들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 하면서도 회의실에 모였어요. 준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준호의 모습에 간부들도 당황스러워했죠. 준호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간부님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경영 경험도 없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간부들은 준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도 확신이 담겨 있었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회사를 맡기신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일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가 냉정하게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철학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죠. 준호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준호는 며칠간 밤을 새워 준비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로운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어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부들은 준호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상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어요. 그런 정책들이 회사 수익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답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우수한 인재들도 더 많이 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형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준호가 다시 회사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은 간부들을 둘러보며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자신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회사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여 명 직원들의 생계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태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동생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준호가 아니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간부들은 두 형제를 번갈아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한 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중식 사장이 남긴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이 편지는 유 원장과 함께 작성됐지만 별도로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봉투에는 두 아들이 함께 있을 때만 개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태식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태식에게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책임져줘서 고맙다는 내용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처를 줄까봐 아버지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준호에게 하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웠을 거라는 이해, 하지만 이제는 내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격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두 아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힘을 합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태식이의 경험과 능력, 준호의 따뜻함과 창의성이 합쳐지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희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씀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지를 다 듣고 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태식과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도 깨달았어요.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생각했다고 인정했어요. 태식은 준호를 바라보며 형이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다가갔어요. 형님도 많이 힘드셨죠 하며
자신도 형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간부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태식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형이 너를 도와줄게. 우리 함께 아버지 뜻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준호도 형님의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며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상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사장님, 전무님에게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화해한 두 형제는 그날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태식은 법정 소송을 즉시 취하했고 준호는 형에게 회사 경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간부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논의했어요. 준호가 대표이사로 태식이 전무이사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식의 풍부한 경험과 준호의 새로운 비전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준호는 형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식도 우리가 남인가 하며 이제부터 진짜 형제답게 지내자고 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회사 문화였어요. 준호는 약속했던 대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려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간담회를 열었어요.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정말 좋다는 반응, 현장의 의견이 경영진에게 바로 전달되니까 일하는 보람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생산 현장의 개선 사항부터 복지 제도에 대한 건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태식은 준호의 이런 접근 방식이 신선했어요. 자신은 평생 효율성과 성과만 중시해 왔는데 준호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장점을 발휘하며 보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태식은 준호에게 말했어요.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형은 그런 걸 잘 못한다고 인정했어요. 준호도 형님에게 자신에게 없는 전문성이 있다며 서로 배워가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어요. 직원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윗사람 눈치만 보며 일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철학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했어요.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가족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이런 정책들이 회사 수익에 부담이 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지비는 늘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어요. 이직률은 줄어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변화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제의 유산 전쟁으로 떠들썩했던 대형 산업이 이제는 화합하는 가족 기업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박중식 사장의 두 아들이 화해하며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KBS 대구방송국 기자가 준호를 인터뷰했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태식도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성과와 효율성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직원들의 복지와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동생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 말했어요. 숫자로만 보던 직원들이 이제는 각각 소중한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회사의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서 업무 품질이 좋아졌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나 올랐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새로운 고객사에서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매출과 수익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사람을 위한 경영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두 형제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던 직원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과 전무님 보면 정말 든든하다는 평가,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특히 준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태식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준호와 태식은 함께 고향을 찾았어요. 어머니 순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은 두 아들이 나란히 찾아온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 이제야 진짜 형제 같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순덕은 그동안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두 아들도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식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형이 동생한테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준호도 형님 덕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배울 수 있었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순덕은 두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남편 박중식이 꿈꾸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 말이에요. 밤늦게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린 두 형제는 함께 절을 올렸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제야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형과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식도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어요. 동생을 잘 도와서 아버지가 꿈꾸던 사람을 위한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의 진솔한 마음이 아버지의 영혼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반년 후 대형 산업은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됐어요. 매출과 수익의 성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행복 지수가 지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준호와 태식이 추구한 경영 철학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경상북도에서는 대형 산업을 모범 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표창했어요. 시상식에서 준호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직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식도 무대에 올라 말했어요. 동생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했어요. 두 형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그 박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하나 된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일에는 사람을 위한 기업, 따뜻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 철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준호는 대형 산업이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사장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으로는 안동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사장실을 벗어나 건물 전체를 보여줬어요. 대형 산업 건물의 모든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은 고향의 작은 마을로 전환됐어요. 박중식의 묘소 앞에서 순덕이 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자락에 자리 잡은 묘소였어요. 순덕은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두 아들이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회사 이야기도 들려준다며 정말 듬직하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박중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순덕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손자 며느리도 곧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태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뻐했습니다. 준호도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에 흐뭇해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마을의 경운기 소리, 빨간 기와 지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대형 산업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까지 도시와 시골, 과거와 현재, 갈등과 화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흘러갔어요.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아픈 상처와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1980년대 새마을 운동의 정신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의 아픔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까지를 담은 감동적인 대서사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세대를 잇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 형제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